네, 2025 한국금융미래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AI 시대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현재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회장직에 계시는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고승범입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국금융미래포럼 작년에도 참석했었는데 올해 토론 모더레이터 계속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신 한국금융신문 김봉국 대표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비욘드 AI K금융의 미래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한국의 금융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커다란 두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거기에 이제 또 AI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우리 김 상무님께서 주제 발표하면서 말씀하셨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트렌드를 완전히 이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카이스트 대학에 이제 금융 비전 포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의장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이름이 비전 포럼이고 하다 보니까 미래 얘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 이 디지털 전환, AI 이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고 앞으로는 더 관심이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쪽에 많이 이제 우리 또 한국금융신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번 토론을 하시고 해서 또 이런 또 주의 환기도 시켜주시고 많은 이제 우리 금융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실제로 아까 금융혁신 서비스 지정된 거 그것도 보면은 이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등 많이 또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받으면서 이 AI 활용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사실 해외 금융사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아요. 우리 정윤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 금융사는 뭐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가 엄청나게 지금 테크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보니까 JP 모건의 그 테크 예산이 170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JP 모건의 CEO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 AI의 영향은 엄청날 것이고 이것이 전기나 인터넷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특히 그렇게 이제 AI가 발전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 세 분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포함해서 또 이제 우리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종호 금융감독원 디지털 IT 부문 부원장보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입니다.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상무님, 그리고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발표해 주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세 분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금융감독원의 이종호 부원장님께서는 발표를 이제 못 해주셔서 이 AI 시대의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향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감독원 이종호 부원장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제가 금감원 내부에 있는 디지털 IT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IT 전공자가 아니라서 오늘 같은 이 큰 행사에 제가 이 AI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만 오늘 또 전문가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많이 공부도 되고 또 앞으로 감독 업무 수행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뭐 그 전공자는 아니지만 나름 이제 6개월 동안 이 업무를 해보면서 항상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금융 현장과 또 감독에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됐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뭐 다 전공자만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문과생의 눈높이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그 알파고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판단형 AI가 출현을 했고, 그 22년에 이제 그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또 나와서 최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이제 나아가서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AI 에이전트라는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From Copilot to Autopilot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그 생성형 AI를 토대로 그 이제 AI 에이전트, 즉 이제는 그 어떤 도우미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로 발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세상이 빨리 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법 규제도라든가 또는 그 감독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뒤처지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 금융업권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금융권 AI 활용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외와 좀 비교를 해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석형이라든가 판단형 AI 위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성형 AI 중에 상용 AI 같은 경우는 망분리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별로 보면 프론트 오피스, 즉 대고객 서비스가 약 51%로 절반 이상을 이제 프론트 오피스 쪽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 오피스, 즉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약 35%,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라든가 컴플라이언스 같은 그 미들 오피스 쪽은 아직까지는 좀 활용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그 AI 전담 조직을 은행 같은 경우는 약 65%, 또 카드사 같은 경우는 약 75% 정도가 조직을 설치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의사결정 기구를 보면 그 은행 중에 약 5개, 즉 25% 정도, 그리고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약 4개사, 한 7.5% 정도 내부에 뭐 AI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의사결정 기구를 두고 그 AI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AI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약 85% 정도가 아직까지는 이런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AI 기본법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 기본법이 이제 제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관련돼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혁신 서비스의 심사가 좀 지체되고 있다는 것과, 또 상당수의 회사는 AI 인프라라든가 또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좀 호소했고요. 그리고 AI 기본법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좀 감독 당국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금감원과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그 생성형 AI 활성화를 위해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금융권 AI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고유의 위험에 걸맞는 AI 규율 체계 마련,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상용 AI 관련돼서 망분리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내에는 그 망분리 규제가 있습니다. 결국 내부망과 외부망을 직접 연결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상용 AI를 사용하고 싶어도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작년 8월부터 망분리 단계적 개선을 통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생성형 AI 중에서 소위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이런 그 상용 AI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망물리 규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 특례를 드리는 것이고, 오픈 소스 기반의 AI 같은 경우는 망물리 규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부망에 설치하셔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용 AI에 대한 혁신 서비스가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작년 9월에 약 141건이 물론 이제 사스를 포함해서요. 그 접수가 됐고요. 또 12월에 약 또 한 69건, 그리고 3월에 또 접수한 게 한 1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 신청건들은 대부분 처리가 됐습니다만, 금년 3월에 접수한 150건에 대해서 현재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서비스를 이제 지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같이 좀 기본 구조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그 6대 금융협회와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신청자들이 이 서비스가 패스트트랙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또 어떤 미흡사항이 있는지를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인프라 구축과 그 데이터 확충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을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각 금융회사들이 어떤 그 오픈소스 기반 그 모델들이 적합한지 추천도 전문가들이 해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POC라고 하는 개념 증명, 작업 증명 작업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입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챗GPT 같은 것들은 영어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3월에 저희가 한글 말뭉치 제공을 시작을 했고, 이 그 제공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차 확대하고 나아가서 저희 뭐 그 금보원이라든가 신정원이나 금결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 공공 데이터까지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결합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결합할지, 어디까지가 가명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좀 애매한 구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또 적용 사례들을 저희가 좀 제시해 줌으로써 조금 더 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그 AI 개발 활용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좀 규율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그 이제 금융 분쟁 민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답을 하기 위해서 그 외부 이 AI를 통해서 한번 판례들을 쭉 원하는 판례를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적합한 판례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판례가 정확한 게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실제하는 판례가 아니라 그 이제 GPT가 뭔가 좀 이렇게 생성을 한 좀 판례인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 대표적인 그 환각 현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신다시피 그 딥시크 때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동북 공정이라든가 또는 뭐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넣었을 때 중국에서의 답변과 한국에서의 답변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인데, 결국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제 바이어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개발 활용에 있어서는 뭔가 좀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저희가 이 AI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서 위험을 정의하고 인식하고 또 어떻게 통제하고 사후 관리할 것인지 그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서 AI 위험 관리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금융권 AI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아마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21년도에 AI 운영 가이드라인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또 22년도에는 그 활용 안내서가 나갔고, 23년에는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들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고, 또 최근 이 생성형 AI 출범 이후에 새로운 현상들이라든가 또는 제도 변경들을 좀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위험 관리 방안을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서 그 통합적인 AI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규율체계 관련돼서 세 번째는 AI 기본법입니다. 아시다시피 EU에서는 24년도에 AI 액트가 통과가 됐고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년 11월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EU에서는
이런 AI 활용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위험으로 나눠서 제일 위험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좀 해서 이미 25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상용 AI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명성, 안전성 의무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위험 고영향 AI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인간의 기본권이나 이런 권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이제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예시로서 들고 있는 게 은행에서 하고 있는 뭐 개인성 평가 위험에 활용하고 있는 AI 시스템, 그리고 또 생명이라든가 건강보험 관련돼서 또 위험 평가, 또 가격 산정 관련된 또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AI 기본법에서 그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투명성,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해서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영향 평가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그 이제 AI 기본법 하위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 작업이 아마 과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떤 그 고영향 AI가 포함될 수 있을지 그 기준과 범위,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의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그 현재 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 금융당국과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AI 활용 개발에만 너무 지금 이제 관심들이 많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AI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내에 그 에너지 친화적인 20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과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AI가 도입되면서 전기 소비량과 물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어떤 ESG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 센터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은 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구글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그 바로 옆에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구축해서 좀 탄소 중립적인 이런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카카오에서 안산 지역에 아마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그 계절에 따라서 이제 차가운 공기로, 겨울 같은 경우는 차가운 공기로 냉각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이제 물 같은 경우도 그 냉각을 통해서 활용된 물을 다시 이제 조경수라든가 이런 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친화적인 데이터 센터 좀 건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부원 장관님 감사합니다. 지금 포럼 진행 관련 시간 관계상 이제 5시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약이 있어서 총중 질문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 질문을 우리 한국금융신문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2개에서 한 3개 정도의 질문을 사전에 받았으니 그 사전 질문 받은 거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시간이 남는다면 플로어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원장부님 이게 길게 이제 발표를 해주셔서 다른 3분 발표하신 분들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부원장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를 해주셨던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상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본사나 영업점의 인력 감축 등이 이루어져서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도화된 AI가 도입돼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많이 비유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옛날에 마부가 있었잖아요, 말. 근데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갈 때 깃발 들고 간 그 사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자동차 나오니까 자동차 제조, 정비, 자동차 디자인, 도로, 주유소, 뭐 보험, 렌터카, 주차장,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10사람, 2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돼서 신규경 선순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신한금융의 통합앱 슈퍼솔 내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은퇴 설계 등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다만 AI의 분석 오류나 판단 착오로 인해서 고객 자산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체계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AI를 하면서 그 AI 거버넌스 과제를 했죠. 거버넌스 과제 하면서 데이터의 편향이나 그다음에 리스크, 윤리, 그 답변을 잘못했을 때 그런 내규나 리스크 관련 그 지침들은 다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AI를 적용할 때는 사실 설명 가능성을 중요시해서 AI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고, 실제로 생성형 AI 할 때는 답변에 지금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받은 거는 내부에서는 오픈을 했는데 고객향으로는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오픈할 때도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 어느 규정에서 왔다, 어느 문서에서 왔다는 것을 다 링크를 붙여주기 때문에 그런 할루시네이션은 최소화될 수 있고, 지금 이제 내부에서 검증하고 외부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있고 그 레그나 그런 링크를 같이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NH캐피탈 임직원 분들이 많이 오셨나 보죠? 이 대표에서 장종환 대표이사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고객 접점에서 금융 상담이나 상품 추천을 주도하는 시대에 중소형 금융회사나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AI 혁신을 도입해야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소형 그룹사 저희도 제주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은행하고는 통합 AI 컨택 센터를 해서 거기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뭔가 알고리즘만 제주은행에 맞는 것들로 AICC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이 사례가 좀 다르다면 에이전트 만들 때 어느 영역에서 뭐 내부 통제 먼저, 마케팅 먼저, 이게 비용이 절감되고 뭔가 효과가 있을 만한 영역을 잘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툴이 또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아까 사스로 이제 구축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저 혼자서도 그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고 뭔가 그걸 돌린 거예요. 그래서 사스에서 뭔가 좋은 툴을 잘 발견을 하고 오픈소스에서 발견을 해서 그걸 혁신금융으로 풀든지 오픈소스로 풀어서 시작하면은 작게도 뭔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발표하신 우리 정유신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서는 인슈어테크가 유니콘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은 인슈어테크 발전 속도가 가장 더딘 것 같습니다. 인슈어테크 발전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이겠죠. 정책적인 재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 보험 산업이 사실은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가장 보수적인 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냥 뭐 거기에 있는 사람 분들이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다 상품 성격이거든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의리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변화 이런 거를 좀 변화에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그 글로벌도 사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는 유니콘도 나오고 하는 이유는 보험 산업 같은 생각해 보시면 가장 빅데이터가 발달돼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AI 시대에 뭐 우리가 지금 뭐 비욘드 AI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어떤 그 혁신 내지는 가성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오픈을 하기 어려운, 오픈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개인들도 사실은 이제 마이데이터 컨셉을 해서 그거 다 오픈하면 어떠냐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덜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러나 사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또는 그런 쪽에서 이제 AI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 갖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우지만 포텐셜이 굉장히 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보험 산업은 그런 차원에서 더 사실 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현재는 보험 예컨대 인쇼테크가 좀 이렇게 벌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뭐냐면 GE 수수료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팔아주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내지는 데이터 구축 또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오픈 뱅킹 좀 더 확장하면 오픈 파이낸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 때 보험 쪽이 사실 좀 그런 쪽이 좀 뒤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있거든요. 보수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보험 업계가 그런 그 분석 엔진을 갖고 있는 그 테크든 뭐 디지털이든 그런 인쇼테크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보험 산업 자체는 그 가성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쇼테크도 거기서 수수료를 얻고 매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데이터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들고 나가는 거. 특히 이제 생명보험은 뭐 지금 의료 바이오 쪽으로 해서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이제 칸막이 뭐 좀 행정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인센티브 정책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사실 우리 언더라인에서 기초자산 생각해 보면 전 산업에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인센티브 생각하면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의료 바이오 이런 쪽에 예컨대 좀 서로 시너지를 내 가지고 융합 신산업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익을 내 갖고 좀 하고 싶다 할 텐데, 누가 그러면 그 가장 큰 인센티브 갖고 있나? 의료 내지는 그 의료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혁신에, 죄송한데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보험업계거든. 의료산업이 환자 줄면은 우리가 지금 비영리 뭐 저 대학병원들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약해서 우리가 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환자 줄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환자 줄어서 좋은 데는 보험업계거든요. 보험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에 예컨대 10%, 20%, 30% 갖다 사실은 그런 혁신 투자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당연히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보험업계에다가 예컨대 혁신할 수 있는 거, 예컨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또는 투자하거나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돼요. 국가적으로 볼 때 성장률 같은 높이려면. 그런 식의 디자인이 한국이 지금 취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우리 정 교수님 말씀 상당 부분 동감하고요. 사실 보험업이라는 게 이게 대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테크의 발전과 좀 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인슈어테크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거 좀 도입하자고 해서 사실 언더라이팅 분야도 그렇고 보험금 지급 분야 등등 해서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그게 아마 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된 것도 보험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좀 더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 의료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금융 데이터하고 금융 데이터 융합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더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유니콘 정체는 현재 회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투자 생태계 회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 주셨으니까 아까 우리 고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계실 때 많은 노력해 주셨는데, 그 마이데이터 2.0 사실 그것도 지금 엄청난 기대 갖고 있지만 그 의료 이쪽에 사실 이걸 참 그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까 뭐 저 유니콘 얘기했으니까 데이터 활용 이쪽 AI 우리 지금 뭐 비욘드 AI 하겠다고 막 하면서 데이터 확보가, 아까 또 누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쪽에 데이터 센터, 시진핑 그쪽 주석 쪽은 데이터 국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 초 부처 위에 있는 단계로. 한국은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하여간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회수 이슈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기업 가치 올라가야 투자하고 계속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회수 제도.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사실 연결돼 있지 어느 한쪽만 뭐 회수 제도만 만든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 우리 유니콘에서 봤지만 결국은 야, 얘네들 미래에 굉장히 뭐 기업 가치 올라가겠다, 돈 벌겠다 이런 기대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가 나야 돼요. 국내에서 똑같은 수익 모델인데 어떻게 하면 매출 늘까요? 이익이 늘까요? 국내 쪽에서 업종 간에 칸막이가 없어졌고 시너지를 내 가지고 예컨대 거기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수익 모델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우선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제어해야 되는데 부처 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체 혁신 갖고는 안 돼요. 부처 간에 시너지 내는 부분에서 상을 줘야 돼요. 과감하게 상을 주고 승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시스템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제 회수 제도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뭐 막 서로 살려고 그러고 투자하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회수 제도의 문제는 지금 IPO가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기술이 빨리 발달하면은 내가 지금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 해도 좀 뭐 2, 3년 후에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계속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회임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IPO는 이제 IPO가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해갖고는 회수가 잘 안 돼요. 반드시 M&A 시장을 키워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M&A 아니래도 부분적인 어떤 그런 우리 SI 얘기했잖아요. SI 투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금융 같으면 어떤 걸까요? 금융회사가 핀텍하고 협업도 하지만 때로는 투자하고 때로는 인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터줘야 되고요. 글로벌이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동펀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장금융이 있지만 좀 더 과감하게 성장 단계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해줘야 된다면요. 금융 쪽에서 금융 투자 안 하면 중기부 쪽에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금융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키워줘야 된다는 게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하나 좀 제가 죄송합니다 길어서 아까 발표할 때 급해갖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지금 AI 시대가 25년 전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2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에 우리가 IMF 같지만 사실은 극복을 했잖아요. 근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건 정신적인 거고 IT 쪽에 방향 투자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DJ 정부 때. 그래서 그때 IT.com 완전히 큰 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굉장히 그렇게 빠르게 극복한 건데 지금 똑같다. 그러니까 챗GPT가 나왔을 때는 B2B AI예요. LMM AI. 뭐 투자 많이 일어난 것 같지만 AI 전부 SI 투자예요. 90% 이상이 딱 빅테크들 큰 데들이 한 거지 벤처 캐피탈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근데 2월 달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드디어 고성능이지만 저비용에 B2B에서 B2, B2C, B2C로 갈 수 있는 모델이 나온 거예요.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심해질 거고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 플러스 PC 혁명이라는데 거기 핵심은 인터넷 플러스 컴퓨터 혁명이 아니고 P예요. P. 퍼스널이에요. 큰 기업이 아니라 개인, 그다음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조그만 비용 갖고도 AI를 갖다 장착시켜 갖고 쓸 수 있는 게 됐고 그때는 PC 하나였지만 지금 PC하고 스마트폰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디바이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것이다. 전 산업으로. 그 전야예요 지금. 근데 한국은 그런 거 굉장히 빠르잖아요. 응용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잘해야 우리가 아까 뭐 얘기 찾았지만 고용 창출 더 일어나요. 타다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어떻게 정책 디자인을 할 거냐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두 가지 양측 기업 가치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칸막이 풀어야 돼요. 부처 간에. 그러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던 기대감 때문에 투자한 애들도 오고 다 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도를 회수 제도를 M&A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OTC도 활성화시키면 OTC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활성화시키면 장외 쪽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장 같은 거 극복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IPO 그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M&A 중요하고 이런 말씀 다 동감합니다. 그 우리 정 교수님은 아까 발표 때 다 발표를 못 하셨군요. 30분이 너무 짧아가지고. 죄송해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동엽 사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AI 기술 도입이 실제 수익률 향상이나 가입자 만족도 제고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마이크. 됩니다. AI를 마이크도 못 쓰면서 AI를 한다고 이러고 있네요. 지금 현재 퇴직연금 시장이나 연금 시장에 AI가 도입됐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운용 쪽에서 보면. 왜냐하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지 아직까지 인공지능까지 가 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첫걸음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쪽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까 2000년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금융시장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난 것입니다. 2000년대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WM 제도, 웰스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변화는 뭐냐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하면서 금융권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상품을 팔 때 금융회사 내부가 보면 비즈니스 유닛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 그러면 뭐 대출을 하는 부서, 뭐 예금하는 부서 뭐 이런 식으로 딱 상품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WM 비즈니스가 딱 도입되면서 달라진 건 뭐냐 그러면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고객을 중심으로 상품을 가져오게끔 만들어서 그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게 그 변화인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오랜 기간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자산들이 연금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산층들이 주요 대상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많은 중산층들 퇴직연금 가입자, 연금 가입자들을 일일이 PB들이 가서 상담하자면 이 객단가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누군가 그걸 대신해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을 대신하는 관점에서 AI의 역할들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특히 퇴직연금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펀드를 고르고 뭐 운용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한 번도 펀드를 가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경험과 역량과 시간은 부족한데 자기 퇴직연금은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기예금 금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는 뭔가 투자 수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날 PB가 만나줄 정도의 그 자산 규모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고 그럴 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아까 로보드바이저 같은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이 다가가게 됐을 때 고객들이 자산 운영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로보드바이저의 확장 가능성들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퇴직연금 아까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얘기했었는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휴먼 자산 관리를 대체할 것인지 또는 보완할 것인지 뭐 보완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뭐 비율이 얼마인지 제시 가능하냐는 질문 이거까지 답변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이제 아직 시범 단계. 왜냐하면 지금 퇴직연금은 법상으로 뭐가 안 되냐면 자문까지는 가능한데 일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뭐 구축하면 좋겠어요라고 안내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금융권이나 뭐 저희가 속해 있는 회사 같은데도 포트폴리오 구독 서비스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괜찮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그 고객분들이 그걸 받아보고 나는 그대로 할래 하면 실행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가능했는데 자문까지는 더 일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실행까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IRP 지금 퇴직연금 전체도 아닙니다. IRP 중에서도 한 해 900만 원까지만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바뀌어 있고 이제 두세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입자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서 하는 이제 인지 단계 정도 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더 알려지고 그것부터 지금 IRP에서도 금액도 확대돼야 되겠지만 조금 더 DC 쪽으로까지 넘어와서 일반 근로자들까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이 부분들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산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제고가 주된 목표인데 민간 연금 사업자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AI 활용이 도입하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이 논의보다는 수익률을 좌우하는 거는 뭐 모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다시피 자산 배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DC형인 IRP에서 자산 배분이 거의 원리금 보장 상품이 88% 넘어가는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건 그냥 거기 80% 넘어가면은 정기예금 수익률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을 바꾸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관점에서 뭐 그건 기금형이다 계약형이다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자산 배분들을 조금 더 잘 도와줄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됐던 앞으로 뭐 좀 더 활성화돼서 AI가 서비스가 됐던 그런 것들의 자문 기능, 1인 기능들의 역할들이 되게 커지지 않을까. 약간 지금도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상황에 대한 예견을 하겠고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호 부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AI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금융회사의 불안전 판매와 금융 사기 등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먼저 디지털 금융 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장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최근에 이제 SKT 사건을 계기로 좀 알려졌습니다만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25년 3월 최근에는 비대면 수신 계좌까지 이제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금융 사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하고요. 또 그 적용 대상이라든가 또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회사의 노력도 요구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각 금융회사들은 사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FDS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동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룰 베이스로 하다 보면 정형화되고 이미 알려진 사례에 대해서는 대응이 되겠지만, 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에서도 보면 비자사 같은 경우는 VAA라는 금융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수십억 건에 달하는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합하지 않은 거래는 차단시키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있는 레모네이드라는 보험사는 보험 사기 청구와 관련돼서 이 보이스 음성과 또 이미지 그리고 청구 내역 등을 AI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해서 이게 정당한 청구가 아닌지 좀 판별하는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는 프론트 오피스 쪽에서는 AI 활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만, 이런 리스크와이라든가 또 사기 대응 같은 미들 오피스 쪽은 아직까지 좀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전 판매 부분인데요. 이 불안전 판매 부분은 아무래도 이 AI가 알고리즘 기반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고 또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소위 신조어 중에서 NC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이제 SHIT, 이게 좀 거론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결국 이제 배설물 같은 이런 게 돼간다는 현상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확보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런 상품 추천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을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설계함으로써 결국에는 플랫폼이 소비자들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제공하는 품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현상을 소위 말하는 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마 AI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활용이 많이 될수록 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AI 활용을 어떤 자사의 이익 추구만으로 할 게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적합한 상품을 잘 추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금감원도 올 초부터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저희 내부에 알고리즘 전담 연구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어떤 왜곡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점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점검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최근에 저희가 보도 자료로 좀 개선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뭐 로보 어드바이저라든가 또 나아가서 이제 AI 에이전트까지 이런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 있어서 감독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이 좀 잘 설계되는지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AI 에이전트 도입 후 금융 취약계층의 이해력 부족과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효율성과 수익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 소외되는 계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노령층들이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효율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비용 절감 부분을 어떤 금융 포용 차원에서 우리 노령층에게 별도의 창구를 계속해서 좀 제공해 준다거나 또 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무조건 보호만 할 게 아니라 또 이런 노령층도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리터런시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금감원도 우리 금융 쪽 관련된 연수원들과 좀 금융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좀 이런 일반 좀 취약계층에 대한 좀 이 디지털 금융 교육을 어떻게 좀 강화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좀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금융회사 직원이 AI를 활용한 신용평가, 대출 심사,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AI라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진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내부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참 알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이제 이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AI 에이전트가 내놓는 결과물이 문제가 없는지를 누가 어떻게 이거를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게 누구의 책임냐를 가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적인 이런 책임과 어떤 이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이 기술을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 기획 단계부터 또 개발 또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각 단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파트, 어떤 구성원이 이제 관련이 있고 어떤 누군가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잘 설계를 해서 실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을 토대로 좀 이렇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디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1년에 아까 말씀드린 AI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금도 이런 개발 단계별로 이런 어떤 구성원이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하도록 이미 규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 책임과 이런 역할을 구분할 때 무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단계별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단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무자급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나아가 이제 신용평가라든가 또 대출 심사 같은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어떤 회의체라든가 또는 또 임원급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통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분 말씀 다 들었고요. 혹시 플로어의 질문은 지금 받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발표와 좋은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종호 부원장 부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좋은 기분이라고 경영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을 할 때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구독료인데, GPT를 활용하고 제미나이 활용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료인데,
6대 시중은행들은 이 구독료를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금융혁신을 하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든 나중에 이제 이 혁신이 돼서 개개인별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비용인데 이 비용을 사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까 이게 좀 명확하게 좀 공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은 혹시 어디서 볼 수 있고 뭐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좀 당혹스러운데 사실 그 원칙적으로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저희가 어떤 그 구독료 부분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뭐 반영될지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그런 실제 그 이제 그 상용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대고객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게 적정한지 말지를 감독 당국이 판단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나리오에 없이 한 분 질문을 받았더니 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토론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님과 또 이종호 부원장보님, 김준환 상무님, 정유신 교수님, 김동엽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